우리나라 말 중엔 낮술은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술을 마시다 보면 밤보다 더 취하기 쉬워서 그렇다죠. 그런 낮술도 만약 부모님과 함께 마신다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란 스웨덴 여성입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던 아이였지만 부모의 빈자리 속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그 외로움은 아무 남자나 만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그러다 한국 남자를 만나 무작정 한국으로 떠난 그녀. 그런데 부모님이 딸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낮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클라라입니다. 유난히 맑은 햇살이 비치는 항구 도시에서 어릴 적 저는 참 행복했어요. 온 가족이 주말마다 해변을 거닐던 기억,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인어공주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계피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어린 시절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타고난 사교성으로 어디서나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제 애교 섞인 웃음소리를 따라하셨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우리 클라라는 태어날 때부터 외교관 기질이 있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땐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저희 가정에 균열이 생긴 건 제가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구 사업이 큰 경쟁자의 등장으로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넓고 아늑했던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주말 나들이는 기억 속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이었어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저녁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시며 집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11살 생일에는 케이크도 축하도 없었죠. 그저 어머니가 급하게 사다 놓은 초콜릿바와 미안해, 클라라. 지금은 좀 힘들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용히 자라기로 결심한 것은 화려했던 저희 집이 초라해진 것처럼 저도 더 이상 밝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후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어요. 떠들썩한 친구들의 파티 초대를 거절하고 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라라, 괜찮니? 학교 선생님이 물으실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이미 어른스러운 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친구들이 사춘기를 맞아 부모님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죠. 클라라는 참 이해심이 많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사실 그건 제 마음속 깊은 갈망을 숨기는 방패였을 뿐입니다. 16 생일,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올라왔죠.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를.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마르쿠스라는 선배였는데 그가 저에게 보여준 관심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집착했거든요. 그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그의 일정을 체크하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감시하려 했어요. 클라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헤어짐 이후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해주는 느낌,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확신이었다는 것을.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그런 패턴은 이어졌어요. 에릭, 안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르까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끝이 났습니다. 제 내면의 공허함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죠. 특히 빅토르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처음엔 다정하고 로맨틱했지만 점차 통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입는 옷, 만나는 친구들, 심지어 수업 선택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외로움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날은 미술사 수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빅토르를 만났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랑 헤어질 수 있어?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빅토르는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순간 공포에 질려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빅토르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빅토르와 저 사이에 서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빅토르가 뭐라고 소리치자 그는 침착하게 스웨덴어로 대답했어요. 그만하세요. 일이 커지길 원하시나요? 놀랍게도 빅토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그 남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스웨덴어는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정신없이 지나간 순간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며칠 후 친구를 만나러 시내 카페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구석자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만남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고 그도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미술 유학생이었어요. 이름은 민수. 저보다 3살 많았고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변해버린 가정 분위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까지. 그동안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낯선 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었죠.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요. 그의 대답은 아쉬웠지만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민수와 저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끝날 인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학 도서관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당황하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클라라? 우산 없으세요? 민수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우산을 펼쳐 저에게 다가왔어요. 또 다시 우연히 만난 것이죠. 그와 함께 비를 피해 걸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민수는 자신의 작품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열정적인 눈빛에 이끌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번호를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우연한 만남을 가졌어요. 예태보리 중앙광장에서 열린 거리 축제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구경하던 중 저 멀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어요. 그는 축제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잠시 떠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3번째 우연이네요. 이건 이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민수와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형형색색의 불빛 아래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선명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3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자로 초대한 바에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의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오가며 우리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발을 나설 때쯤 그가 물었어요. 제 방에 그림 보러 갈래요?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자취방은 그림과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그가 그린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답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라, 난 진심 없는 관계는 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이전의 관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이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다가 점차 매일 보게 되었어요. 그의 자취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민수는 제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 써주는 그의 배려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데워놓는 습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준비해주는 마음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태도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는 몰래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함께 그가 직접 그린 제 초상화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슬픔도 강인함도 모두 사랑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그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동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부모님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그 조용한 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없는 편이 더 편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면 민수는 항상 제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클라라. 그의 말은 항상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 집에 옷을 더 가지러 들렀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집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살던 곳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옷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던데 어디 따로 자는 곳이 있니?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친구네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클라라, 이제 솔직히 말해.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한국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 고백에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그럴 때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비난의 어조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다 참고 참아야 하는 딸이기만 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제게 정말 소중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민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클라라,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내 유학 기간이 거의 끝나가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제 삶,
남은 학업 그리고 부모님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민수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이 갈게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에 대해서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저를 위해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어요.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그의 정성이 담긴 요리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공항 전광판의 한글 글자들, 주변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그리고 이국적인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오자 두 분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민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술가답게 예술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우아한 자태의 현대무용가였어요. 두 분 모두 민수를 닮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클라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환대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민수의 집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아늑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아버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어머니의 무용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게 2층의 작은 방을 안내했어요. 우리 방이야. 그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따로 써야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저를 미래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첫날 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생소한 맛이었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정말 반가워. 그 말씀에 민수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민수는 스웨덴에서 저희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부모님께 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민수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웃으며 다시 천천히 발음해 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사랑해요라는 말을 배웠을 때 민수에게 처음으로 한국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수업 외에도 저를 데리고 동네 시장에 자주 다니셨어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음식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점차 한국 문화에 적응해갔어요. 특히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외국인인 저에게 음식을 맛보라며 내미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곤 했습니다. 한국 생활 2주차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현대무용 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수업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 기꺼이 수락했어요.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한국에서의 일자리였습니다. 학원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전통춤을 배우고 그들에게 제 짧은 한국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 주셨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차 딸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미술관을 방문하셨고 한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제 초상화를 그려주셨는데 그림 속의 제 모습은 스웨덴에서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클라라,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제껏 제 부모님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한국에 와서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낮에는 자신의 전시 준비로 바빴지만 저녁이면 항상 시간을 내어 저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산책,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그리고 북초나농 마을에서의 데이트까지. 모든 순간이 새롭고 특별했어요. 한국 생활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어눌하지만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셨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김치 담그기,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까지.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부모님이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 점이었어요. 특히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가 저를 가운데로 불러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셨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 2개월 차, 부모님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한국식 등산이었어요. 도시락을 싸서 가고 정상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클라라, 한국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아? 그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가 테이블에 막걸리와 안주를 준비하셨어요. 등산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모두 한 잔씩 막걸리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민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던 중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수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러 갔어요. 그리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제 부모님이었어요. 너무나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취기가 오른 상태였던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딸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와 저희를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는 그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모님을 안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재빨리 부모님을 위한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이름이 맞지? 그동안 우리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민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어머니가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민수가 스웨덴에서 동거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디서 지내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저희의 일상 사진도 보내드렸다고 해요. 특히 한국에 온 후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습 그리고 웃고 있는 제 모습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모습들, 특히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단다. 어머니의 고백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막걸리를 권하셨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한국 술이라고 들었는데 꼭 한번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더 멀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꼈던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우리가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주셨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6명은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울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우리 딸.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드디어 진정한 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저희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원래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오셨지만 결국 일주일로 연장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시부모님과 친부모님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민수와 제가 통역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네 분은 금세 친해지셨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시절 재즈 음악에 심취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옛 LP 레코드를 꺼내오시자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분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도 요리를 통해 가까워지셨어요. 시어머니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드리고 어머니는 스웨덴 전통 과자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엌에서 두 분이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은 제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저희 가족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과 스웨덴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고 소주와 막걸리, 스웨덴 맥주가 함께 흘렀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번은 민수가 장난스럽게 스웨덴어로 말하려다 실수해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어요. 민수, 클라라. 우리는 너희 결혼을 축복한다. 그 말씀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물론 결혼에 대해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복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도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식장 잡자.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제게 조용히 프로포즈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반지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졌어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네 분 모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민수의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신뢰와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부모님이 떠나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식 결혼과 스웨덴식 결혼의 좋은 점을 혼합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한복 선택부터 예식장 장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가끔은 너무 열정적이셔서 민수가 어머니 너무 과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아버지가 저희의 웨딩 초대장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을 때였어요.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적 요소를 아름답게 조화시킨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국의 학과 스웨덴의 백조가 함께 날고 있었어요. 그 초대장을 보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5월의 따뜻한 봄날에 열렸어요. 한남동에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스웨덴에서 날아왔고 민수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저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였습니다. 네 분이 손을 잡고 저희 앞에 서서 각자의 언어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결혼 후 저희는 한남동 시부모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담했지만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민수는 결혼 직후부터 첫 개인전을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항상 캔버스와 물감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작품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시 기획과 실무를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학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틈틈이 민수의 전시 준비를 도왔어요. 작가 노트 번역부터 해외 갤러리와의 연락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민수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역시 영원한 행복은 없었던가요? 우리는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수의 전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주요 스폰서가 갑자기 지원을 철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미술계의 오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셨고 놀랍게도 이틀 만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주셨어요. 더 나아가 시아버지께서 직접 전시에 참여하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부자의 합동 전시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시를 한다는 건 내 꿈이었어. 그의 말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이 전시를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민수와 시아버지의 합동 전시가 성공적으로 열렸어요. 개막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은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 개막식에 참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민수의 작품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전시 준비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개막식 후 가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클라라, 이제 손주 생각할 때 되지 않았어? 그 말에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조하셨어요. 맞아, 나도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솔직히 아직 아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운동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한 후 저녁에 다시 모여 하루를 나누는 패턴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저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행복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스웨덴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민수의 전시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여러 미술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민수는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 저를 놓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인터뷰에서 저를 파트너로 소개했어요.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문화교류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북유럽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일자리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민수의 아내가 아닌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전시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저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한강변을 산책하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클라라, 약속한 거 있지?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전시회가 끝나면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그날 밤,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는지, 언제가 좋을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충분한 자유와 지지를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분명 행복할 거야.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언어, 그리고 4명의 조부모와 함께 자랄 테니까. 민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경험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대신 풍요로운 사랑 속에서 자랄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민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친부모님께는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아이는 이미 8명의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작업실에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작은 그림이었어요. 푸른 하늘 아래 한 아이가 양쪽에서 어른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한국어와 스웨덴어로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야. 민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아이가 자랄 세상이에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 저는 손을 배에 올리며 생각했어요. 어떤 불행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 인생은 지금부터니까. 외로운 둘째 딸에서 사랑받는 아내이자 딸로, 그리고 이제는 곧 한 아이의 어머니로.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